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온 김철수라고 합니다. 한국에 가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러시아 교도소 차갑고 음습한 방 안. 문이 열리자 문신으로 뒤덮인 거구의 남자들이 저를 둘러쌌습니다. 가운데 앉은 남자, 러시아 마피아의 두목 드미트리가 물었습니다. 여기서 일할 거야? 안 할 거야? 한치 앞도 보이지 않던 안개 낀 바다에서 오징어를 잡다 러시아 국경 수비대에 붙잡힌 그날, 저는 제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2년 1개월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자식이 없다는 이유로 한 달이 더 붙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교도소 생활, 2층 침대, 자동 수세식 화장실, 텔레비전, 그리고 일주일에 서너 번 나오는 고기. 하지만 그보다 더 충격적이었던 건 마피아들과의 동거였습니다. 생존을 위해 매일 러시아어 단어 30개를 외웠고 체스를 배웠고 나무를 깎았습니다. 그들은 저를 와샤라고 불렀습니다. 출소 후 더 큰 지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북한 국경이 완전 봉쇄됐습니다. 외국인 구금센터에 갇혔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기다림. 그곳에서 처음 만진 스마트폰. 유튜브에서 본 탈북민 이야기들. 이만갑을 보며 충격에 빠졌습니다. 김일성을 검색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제가 배운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그리고 동료 선장이 건넨 한마디. 대한민국 영사관에 망명 신청하자. 하지만 그는 마지막 순간 배신했습니다. 북한 영사관 직원의 위협. 가족 생각 안 하냐? 동생들이 어떻게 되는지 알지? 720일의 구금 기한이 다가왔습니다. 재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북한으로 강제 송환될 수도 있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8년이라는 시간 동안 김철수는 어떻게 지옥에서 천국으로, 죄수에서 회사 지사장으로, 탈북민에서 한 가정의 가장으로 변할 수 있었을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병아리 눈물만큼 작지만 큰 힘이 됩니다. 꼭 눌러주세요. 저는 2015년 북한 함경북도 청진을 떠나 2019년 대한민국에 입국한 김철수라고 합니다. 올해로 정착한 지 8년째입니다. 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러시아 교도소에서 마피아를 만났습니다. 그들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이 제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북한에 있을 때 부모님은 제가 21살 되던 해에 모두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는 폐병으로, 어머니는 그로부터 석 달 뒤 영양실조로 가셨습니다. 집안의 가장이 된 저는 동생 둘을 먹여 살려야 했습니다. 청진에서 돈을 벌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습니다. 탄광은 임금을 주지 않았고 장사는 미천이 없었습니다. 유일하게 목돈을 만질 수 있는 일이 바다였습니다. 오징어잡이 어선에 승선하면 한 철에 몇백 달러를 벌 수 있었습니다. 위험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2018년 10월이었습니다. 저는 청진수산사업소 소속 어선에 승선했습니다. 선장 박 씨를 포함해 5명이 한 배를 탔습니다. 출항한 지 사흘째 되던 날 안개가 짙게 내렸습니다. 시야가 10m도 안 보였습니다. 그날따라 조업이 잘 됐습니다. 오징어가 그물에 가득 차올랐습니다. 모두 신이 나서 그물을 끌어올렸습니다. 그때 선미에서 일하던 김형이 소리쳤습니다. 저기 불빛이다. 그 안개 사이로 큰 배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군함이었습니다. 러시아 국경 수비대 함정이 경적을 울렸습니다. 낮고 길게 울리는 소리가 온몸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박 선장이 외쳤습니다. 그물 버려. 도망친다. 하지만 늦었습니다. 함정은 이미 우리 배 옆에 붙어 있었습니다. 군복 입은 러시아 군인 4명이 총을 들고 올라왔습니다. 키가 190은 넘어 보이는 군인이 러시아어로 소리쳤습니다. 무슨 말인지는 몰랐지만 엎드리라는 뜻인 것 같았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이대로 죽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날 우리 배를 포함해 5척의 북한 어선이 납포됐습니다. 총 25명의 어민이 러시아 국경 수비대에 끌려갔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 인근의 작은 항구로 이송됐습니다. 거기서 처음 구치소라는 곳에 들어갔습니다. 북한 어민들은 보통 사흘 안에 풀려난다고 들었습니다. 러시아 측에서도 골치 아파하니까 그냥 북한으로 돌려보낸다는 겁니다. 실제로 다른 배 어민들은 나흘 만에 풀려났습니다. 하지만 우리 배만 달랐습니다. 문제는 GPS였습니다. 박 선장이 항로 기록을 지우지 않았던 겁니다. 러시아 측이 그걸 확인했습니다. 우리 배가 러시아 영해 300km 안쪽까지 들어갔다는 증거였습니다. 불법 조업의 명백한 증거가 된 겁니다. 박 선장은 머리를 싸맸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내 실수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우리는 불법 조업 혐의로 정식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구치소에서 6달을 보냈습니다. 하산, 슬라비안카, 블라디보스토크를 오갔습니다. 조사받고 서류 작성하고 변호사 만나고 그런 일들을 반복했습니다. 2019년 4월 재판이 열렸습니다. 판사는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가족이 있습니까? 그 통역관을 통해 동생 둘이 있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자녀는요? 없습니다. 판사가 서류에 뭔가 적었습니다. 판결은 징역 2년 1개월이었습니다. 자녀가 없다는 이유로 한 달이 더 붙었습니다. 러시아 법이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정말 무서웠습니다. 북한 감옥도 무서운데 외국 감옥이라니. 말도 안 통하는 곳에서 2년을 어떻게 버티나 싶었습니다. 밤마다 울었습니다. 창밖으로 동쪽 하늘을 보며 어머니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 석 달은 지옥 같았습니다. 하루하루가 1년 같았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석 달이 지나니 적응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구치소 환경은 생각보다 나빴습니다. 아니, 북한과 비교하면 천국이었습니다. 방에 들어서는 순간 놀랐습니다. 양쪽 벽에 2층 침대가 깔끔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화장실은 변기에 물이 자동으로 내려갔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방 한쪽에는 텔레비전까지 있었습니다. 냉장고도 있고 전기밥솥도 있었습니다. 제가 북한에서 살던 집은 거의 무너져가는 토담집이었습니다. 겨울에는 바람이 새어 들어와 이불을 뒤집어 써도 추웠습니다. 이게 감옥인가 싶었습니다. 음식은 제 입맛에 안 맞았습니다. 빵이 주식이고 감자가 많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다른 북한 어민들은 좋아했습니다. 고기가 자주 나왔기 때문입니다. 소고기가 들어간 스튜, 소시지, 닭고기까지 일주일에 서너 번은 고기를 먹었습니다. 북한에서는 명절에나 보던 음식이었습니다. 게다가 담배도 피울 수 있었고 면회도 왔습니다. 물론 저는 면회 올 사람이 없었지만요. 살아남으려면 말을 배워야 했습니다. 러시아어를 모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구치소에 있던 러시아 죄수에게 공책과 펜을 얻었습니다. 매일 단어를 30개씩 외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어제 외운 단어를 복습하고 새 단어를 적었습니다. 러시아 죄수들과 대화하면서 연습했습니다. 처음엔 손짓 발짓으로 의사소통했습니다. 물, 밥, 화장실 같은 단어부터 시작했습니다. 석 달쯤 지나니 간단한 대화가 가능해졌습니다. 6달이 지나니 제법 문장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재판에서 형이 확정되자 교도소로 이감됐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북쪽으로 200k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버스로 4시간을 달려 도착한 교도소는 구치소와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건물 자체가 오래되고 컸습니다. 철문을 몇 개나 지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데 양쪽에서 죄수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다시 다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배정받은 방은 50인실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담배 연기가 자욱했고 사람들이 빼곡히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저를 돌아봤습니다. 그중 가운데 침대에 앉은 남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40대쯤 돼 보이는 덩치 큰 남자였습니다. 팔에 문신이 가득했습니다. 얼굴에도 작은 문신이 있었습니다. 포스가 남달랐습니다. 그 남자가 손짓으로 저를 불렀습니다. 이리 와봐. 러시아어였지만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다리로 그 앞에 갔습니다. 주변에 남자 대여섯 명이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건장한 체격의 문신투성이었습니다. 가운데 남자가 물었습니다. 이름이 뭐야? 김철수입니다. 어디서 왔어? 조선에서 왔습니다. 죄목이 뭐야? 불법 조업입니다. 형은? 2년 1개월입니다. 그 남자가 제 얼굴을 찬찬히 봤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여기서 일할 거야, 안 할 거야? 저는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표정을 보니 중요한 질문인 것 같았습니다. 옆에 있던 다른 죄수가 작은 목소리로 러시아어로 말했습니다. 일하지 마. 절대로. 저는 그 말을 알아들었습니다. 구치소에서 들었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러시아 교도소에는 죄수들만의 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교도관 말을 듣고 일하는 죄수는 배신자 취급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맞거나 왕따를 당한다고 했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제 대답을 듣고 가운데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그리고 옆 사람에게 뭐라고 지시했습니다. 한 남자가 일어나 저를 방 안쪽으로 데려갔습니다. 빈 침대를 가리켰습니다. 여기 있어. 그렇게 저는 러시아 교도소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가운데 앉았던 그 남자 이름은 드미트리였습니다. 나중에 알았지만 그는 방의 책임자였습니다. 러시아 교도소에는 스모트리아시라는 직책이 있습니다. 한국말로 하면 감시자 정도 됩니다. 죄수들 사이의 질서를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교도관보다 더 큰 권한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드미트리는 블라디보스토크 조직의 간부였습니다. 마피아였습니다. 처음 며칠은 조용히 지냈습니다. 말을 걸지 않았고 눈도 마주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살아남으려면 적응해야 했습니다. 저는 제가 구치소에서 공부한 러시아어를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식사 시간에 옆 사람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이건 뭐예요? 보르시아. 먹어봐. 맛있네요. 짧은 대화였지만 시작이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드미트리가 저를 불렀습니다. 너 러시아어 어디서 배웠어? 구치소에서 혼자 공부했습니다. 혼자? 네. 드미트리가 웃었습니다. 재밌는 놈이네. 그날 이후 드미트리는 가끔 저를 불러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북한 이야기, 바다 이야기, 가족 이야기.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거짓말해봤자 들통날 게 뻔했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다른 죄수들이 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말을 걸어주고 담배도 나눠줬습니다. 러시아어를 더 잘하고 싶었던 저는 매일 그들과 대화했습니다. 체스를 배웠고 카드놀이도 배웠습니다. 제가 러시아어로 농담을 하면 다들 웃었습니다. 와샤, 넌 진짜 웃기다. 와샤는 제 별명이었습니다. 철수를 러시아 사람들이 발음하기 어려워하자 드미트리가 지어준 이름이었습니다. 교도소에는 은밀한 경제가 있었습니다. 밖에서 담배, 술, 심지어 마약까지 들어왔습니다. 교도관들도 알고 있었지만 묵인했습니다. 돈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죄수들은 밖으로 물건을 팔아 돈을 벌었습니다. 나무를 깎아 만든 체스 세트, 손으로 짠 팔찌, 그림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교도관이 그걸 밖으로 내가면 돈이 들어왔습니다. 그 돈으로 담배와 술을 샀습니다. 드미트리는 저에게 나무 조각 기술을 가르쳐 줬습니다. 손재주가 있네. 이거 해봐.
저는 나무를 깎아 작은 인형을 만들었습니다. 곰, 늑대, 새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드미트리가 그걸 밖으로 내보냈고 돈이 들어왔습니다. 제 몫으로 담배 2갑이 들어왔습니다. 담배를 피우지 않던 저는 그걸 다른 사람에게 나눠줬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더 좋아했습니다. 와샤는 착한 놈이야. 교도소 생활은 구치소보다 나았습니다. 규칙만 지키면 크게 문제될 일이 없었습니다. 아침 6시에 기상해서 점호받고 식사하고 작업장에 가거나 운동장에 나갔습니다. 저녁 8시에 소등이었습니다. 단조로운 생활이었지만 익숙해졌습니다. 무엇보다 다행인 건 폭력이 없었다는 겁니다. 드미트리의 보호 아래 있었기 때문입니다. 2년 동안 단 한 대도 맞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2020년 초였습니다. 처음엔 중국에서 시작된 전염병이라는 소식만 들렸습니다. 그러다 러시아에도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교도소는 외부와 차단됐습니다. 면회가 중단됐고 새로운 죄수 유입도 끊겼습니다. 텔레비전 뉴스에서는 매일 사망자 숫자를 발표했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2020년 7월, 저는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습니다. 2년 1개월의 수감 생활이 끝났습니다. 출소하는 날 드미트리가 저를 불렀습니다. 와샤, 밖에서 잘 살아. 감사합니다. 형님 덕분에 무사히 지냈습니다. 드미트리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너 괜찮은 놈이야. 북한 가면 조심하고.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북한으로 돌아갈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달랐습니다. 교도소를 나온 외국인은 보통 외국인 구금센터로 이송됩니다. 거기서 2주 정도 대기하다가 본국으로 송환됩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북한이 국경을 완전히 봉쇄했습니다. 사람도 물자도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저는 구금센터에 갇혔습니다. 2주가 지나도 소식이 없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언제 나갈 수 있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구금센터는 교도소보다 열악했습니다. 한 방에 15명이 있었습니다. 침대도 부족해서 바닥에서 자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음식은 형편없었습니다. 빵과 수프가 전부였습니다. 담배를 피우고 싶었지만 돈이 없었습니다. 남이 버린 담배꽁초를 주워 피웠습니다. 러시아 교도소에서 출소할 때 교통비로 1,000루블을 받았습니다. 한국 돈으로 17,000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북한 영사관 직원이 500루블을 가져갔습니다. 수수료라고 했습니다. 제 손에 남은 건 8,000원 정도였습니다. 교도소에서는 출소 날짜를 알았습니다. 언제 나간다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구금센터는 달랐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기다림이었습니다.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북한이 언제 국경을 열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막막함이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할 일도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방에 앉아서 천장만 봤습니다. 교도소가 그리워질 정도였습니다. 거기서는 적어도 운동장에 나가고 작업도 했습니다. 여기는 갇혀만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우즈베키스탄 출신 남자와 친해졌습니다. 그의 이름은 라쉬드였습니다. 30살쯤 돼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러시아에 불법 체류하다 잡혔다고 했습니다. 라쉬드는 러시아어를 잘했고 저와 대화가 통했습니다. 우리는 시간을 때우려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가족 이야기, 고향 이야기, 미래 계획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구금센터에는 특이한 규칙이 있었습니다. 시간제로 핸드폰을 빌려줬습니다. 하루에 1시간씩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개인 핸드폰은 아니고 센터에서 관리하는 공용 핸드폰이었습니다. 전화를 걸거나 간단한 인터넷 검색이 가능했습니다. 처음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전화할 사람도 없었고 인터넷에 뭐가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어느 날 라쉬드가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옆에서 구경했습니다.
화면에는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유튜브야. 영상 보는 거지. 저는 처음 들어보는 말이었습니다. 라쉬드가 여러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음악, 뉴스, 축구 경기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신기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너도 보고 싶은 거 있으면 말해. 라쉬드의 제안에 저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북한 관련된 거 있을까요? 라쉬드가 검색했습니다. 여러 영상이 나왔습니다. 북한 뉴스, 다큐멘터리, 그리고 탈북민들이 나오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세상에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처음 본 건 이만갑이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탈북민들이 나와서 북한 이야기를 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처음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저 사람들 진짜 북한 사람 맞아? 그런 것 같은데. 하지만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니 의심이 사라졌습니다. 북한 사람만 아는 단어, 억양, 문화가 그대로 나왔습니다. 왕두사리, 꽃제비, 아바이 같은 말들이었습니다. 연출로는 불가능한 것들이었습니다. 한 편을 보고 또 한 편을 봤습니다.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탈북민들이 말하는 북한의 실상, 한국에서의 삶, 그리고 북한 정권에 대한 비판까지 충격이었습니다. 제가 북한에서 배운 것들, 믿었던 것들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밤에 잠을 못 잤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며칠 후 다시 라쉬드에게 핸드폰을 빌렸습니다. 이번엔 한국 드라마를 찾았습니다. 북한에 있을 때 한국 드라마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볼 수는 없었습니다. 걸리면 정치범 수용 소행이었습니다. 이제는 볼 수 있었습니다. 아이리스, 시티헌터, 별에서 온 그대 같은 드라마를 봤습니다. 화면 속 서울은 북한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높은 건물, 깨끗한 거리, 자유롭게 걷는 사람들. 저건 정말 현실일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의심이 들었습니다. 혹시 저것도 다 연출이 아닐까? 선전용으로 만든 게 아닐까? 북한에서 배운 대로라면 한국은 미국의 식민지이고 사람들이 가난에 시달린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화면 속 한국은 달랐습니다.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용기를 내서 검색했습니다. 김일성, 김정일, 북한 정권. 손이 떨렸습니다. 이런 검색을 한다는 것 자체가 북한에서는 사형감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러시아였습니다. 아무도 모를 것입니다. 검색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일성의 실제 생애, 한국 전쟁의 진실, 정치범 수용소의 실상, 수령 독재의 역사. 읽으면서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제가 배운 역사는 거짓이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은 신이 아니었습니다. 인민을 위한다던 노동당은 인민을 착취하고 있었습니다. 지상낙원이라던 북한은 세계 최빈국이었습니다. 모든 게 거짓이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못 잤습니다. 제 인생이 통째로 부정당한 기분이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것도, 제가 바다에서 목숨 걸고 일한 것도 모두 그 거짓 때문이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동시에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이걸 알고 북한에 돌아가면 어떻게 될까? 제 표정에 뭔가 달라진 게 보일 것입니다. 혹시 누가 눈치채면 어쩌나? 신문을 받으면 결국 다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정치범이 됩니다. 정치범이 되면 가족도 끝입니다. 3대가 멸문지화를 당합니다. 그 즈음 노래방 앱을 알게 됐습니다. 라쉬드가 가끔 노래를 부르며 놀았습니다. 저도 심심해서 한번 깔아봤습니다. 처음엔 그냥 다른 사람들 노래를 들었습니다. 여러 나라 사람들이 자기 나라 노래를 불렀습니다. 신기했습니다. 어느 날 한국 채널을 발견했습니다. 한국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승철, 신승훈 같은 가수들의 노래였습니다.
북한에 있을 때 몰래 들었던 노래들이었습니다. 한 채널에 예쁜 여자가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프로필을 보니 한국 사람 같았습니다. 용기를 내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답장이 올 거라고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답장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베트남 사람 채널이에요. 한국 분이시면 한국 채널로 가세요. 여기 사람들은 한국말 못해요. 저는 개인 메시지로 다시 보냈습니다. 죄송합니다. 실수였어요. 그런데 한국 분이시죠? 이번에도 답장이 왔습니다. 네, 한국 사람이에요. 근데 어디 계세요? 러시아요. 러시아에? 여행 중이세요? 아니요. 좀 복잡한 사정이 있어요. 그렇게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그 여자 이름은 지은이었습니다. 서울에 사는 28살 회사원이었습니다. 베트남에 출장 갔다가 현지 친구들과 노래방 앱으로 놀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제 상황을 조금씩 설명했습니다. 북한에서 왔다는 것, 러시아 감옥에 있었다는 것, 지금 구금센터에 갇혀 있다는 것. 지은은 놀라워했지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힘드시겠어요? 괜찮습니다. 이제 적응했어요. 언제 나가세요? 모르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북한 국경이 닫혔어요. 그럼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아무도 모릅니다. 지은과 이야기하는 게 큰 위로가 됐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가끔은 음성 메시지도 보냈습니다. 지은의 목소리를 들으면 바깥 세상과 연결된 기분이 들었습니다. 구금센터의 답답함이 조금은 덜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같은 방에 있던 박 선장이 저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같이 감옥에 갇혔던 그 선장이었습니다. 철수야, 잠깐 나와봐. 복도 구석으로 가서 주위를 살폈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 여기서 나가고 싶지 않냐? 당연하죠. 근데 어떡해요? 박 선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방법이 하나 있어. 한국 영사관에 연락하는 거야.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예? 한국이요? 그래. 망명 신청하는 거지. 그게 무슨... 박 선장이 제 말을 끊었습니다. 들어봐. 우리 북한 돌아가면 어떻게 될 것 같아? 넌 주모자야. 드라마 다운받고 USB 만들어서 돌린 게 누구야? 너잖아. 걔네들이 그냥 넘어갈 것 같아? 그 말에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구금센터에 있는 동안 저는 한국 드라마를 USB에 담았습니다. 라쉬드 핸드폰으로 다운받아서 작은 USB에 저장했습니다. 그걸 북한 사람들과 함께 봤습니다. 심심함을 달래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북한에서는 그게 중범죄였습니다. 남한 영상물 유포는 정치범수용소 직행이었습니다. 제가 주도한 게 틀림없었습니다. 근데 형, 가족들은 어떡합니까? 그래, 그게 문제지. 근데 철수야, 넌 부모님 안 계시잖아. 동생들만 있고. 탈북자 가족은 요즘 크게 건드리지 않는다더라. 특히 내가 중요 인물도 아니고. 박 선장은 이미 많은 걸 알고 있었습니다. 생각해봐. 여기서 이러다가 북한 가서 정치범 되는 것보다 한국 가서 돈 벌어서 동생들한테 보내주는 게 낫지 않겠어? 그날 밤 잠을 못 잤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한국에 간다는 건 상상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탈북이라는 말 자체가 반역이었습니다. 하지만 박 선장 말도 맞았습니다. 저는 이미 선을 넘었습니다. 한국 드라마를 봤고 김일성을 검색했고 북한 정권의 진실을 알았습니다. 입국장을 나서는 순간 한국 정부 관계자 2명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양복을 입은 40대 남자와 30대 여자였습니다. 김철수 씨 맞으십니까? 네, 맞습니다. 통일부에서 나왔습니다. 일단 하나원으로 가시겠습니다.
하나원. 탈북민 정착 교육을 받는 곳이라고 들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에 올랐습니다. 서울로 가는 고속도로를 달렸습니다. 창밖 풍경이 놀라웠습니다. 드라마에서 본 것보다 더 화려했습니다. 높은 건물들, 빽빽한 차들, 환한 불빛들. 북한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러시아에서도 이런 풍경은 보지 못했습니다. 정말 여기가 한국인가 싶었습니다. 1시간쯤 달려 어느 건물 앞에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하나원입니다. 3개월 정도 계시면서 교육받으시면 됩니다. 하나원은 생각보다 깨끗했습니다. 기숙사 같은 건물이었습니다. 방은 2인실이었습니다. 침대, 책상, 옷장이 있었습니다. 화장실도 방 안에 있었습니다. 러시아 교도소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같은 방을 쓰게 된 사람은 저보다 먼저 온 탈북민이었습니다. 이름은 박준혁이었습니다. 35살쯤 돼 보였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철수라고 합니다. 반가워요. 나는 박준혁이에요. 편하게 형이라고 불러요. 준혁 형은 2019년에 왔다고 했습니다. 중국을 거쳐 태국으로 가서 한국에 입국했다고 했습니다. 가족은 북한에 두고 왔다고 했습니다. 저랑 비슷했습니다. 적응하기 힘들지? 아직은 괜찮습니다. 처음엔 다 그래. 근데 시간 지나면 힘들어져. 말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각오해야 돼. 준혁 형 말이 맞았습니다. 하나원에서는 매일 교육을 받았습니다. 한국 사회 이해하기, 한국어 배우기, 취업 준비, 법률 교육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한국어는 북한말과 달랐습니다. 단어도 다르고 억양도 달랐습니다. 동무가 아니라 친구라고 해야 했습니다. 일군이 아니라 직원이라고 해야 했습니다. 처음엔 헷갈렸습니다. 북한말이 자꾸 튀어나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선생님이 고쳐줬습니다. 철수 씨, 그건 북한말이에요. 한국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은행 사용법도 배웠습니다. 북한에는 은행이 제대로 없었습니다. 돈은 집에 숨겨두거나 달러로 바꿔 보관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통장을 만들고 카드를 받았습니다. ATM 사용법을 배웠습니다. 신기했습니다. 카드 하나로 돈을 찾고 물건을 살 수 있다니. 처음엔 무서웠습니다. 카드를 잃어버리면 어쩌나 싶었습니다. 스마트폰도 받았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거였습니다. 처음 만져보는 최신 스마트폰이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남의 핸드폰을 빌려 썼지만 이제 제 것이 생겼습니다. 사용법을 배웠습니다. 전화 걸기, 문자 보내기, 인터넷 검색하기. 배울 게 너무 많았습니다. 50대, 60대 탈북민들은 더 힘들어했습니다. 스마트폰 자체를 처음 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3개월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수료식 날 정착금을 받았습니다. 통장에 돈이 들어왔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적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제 통장에 돈이 생겼습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일하지도 않았는데 돈을 준다니. 한국 정부가 탈북민 정착을 위해 지원하는 거였습니다. 감사했습니다. 하나원을 나와 서울로 갔습니다. 준혁 형이 자기 집 근처에 방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서로 도우며 살아야지. 경기도 어느 작은 도시였습니다. 원룸을 하나 얻었습니다.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40만 원이었습니다. 작았지만 제 집이 생겼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집은 국가가 배정해주는 거였습니다. 개인이 집을 산다는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방에 들어서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 제 집이었습니다. 아무도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문을 잠그면 제 공간이었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여기까지 오느라 얼마나 힘들었나. 4년 전 안개 낀 바다에서 잡히던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 운명이란 게 참 알 수 없는 거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일자리를 알아봤습니다. 하나원에서 취업 교육을 받았지만 막상 나오니 막막했습니다. 준혁 형이 소개해준 공장에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자동차 부품 만드는 공장이었습니다. 사장님이 탈북민에게 호의적이었습니다. 일 열심히 하면 돼. 다른 건 안 따져. 감사했습니다. 일주일 후부터 출근했습니다. 공장 일은 힘들었습니다.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일했습니다. 부품을 조립하고 포장하고 나르는 일이었습니다. 단순했지만 반복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에서 바다에 나갈 때보다는 나았습니다. 그때는 목숨을 걸어야 했습니다. 이곳은 안전했습니다. 월급도 제때 나왔습니다. 한 달에 250만 원을 받았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돈이었습니다. 첫 월급을 받던 날을 잊을 수 없습니다. 통장을 확인했더니 정말 들어와 있었습니다. 250만 원. 일에서 번 제 돈이었습니다. 러시아 교도소에서 나무 인형 깎아봤던 담배 2갑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까 생각했습니다. 제일 먼저 떠오른 건 동생들이었습니다. 북한에 있는 동생들에게 돈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직접은 불가능했습니다. 브로커를 통해야 했습니다. 준혁 형이 아는 브로커를 소개해줬습니다. 조심해야 돼. 사기꾼도 많아. 저는 조심스럽게 연락했습니다. 처음엔 50만 원만 보냈습니다. 수수료가 30%나 됐습니다. 비쌌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한 달 후 동생에게 연락이 닿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돈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안도했습니다. 동생 이름은 김철민이었습니다. 저보다 4살 아래였습니다. 통화할 수는 없었습니다. 중국에 있는 브로커가 중간에서 전달해줬습니다. 형님이 잘 지내고 있다고 전해주세요. 곧 더 보내겠습니다. 동생도 말을 전했습니다. 형님 걱정 마세요. 저희는 괜찮습니다. 형님 몸 챙기세요. 짧은 메시지였지만 눈물이 났습니다. 동생들이 무사하다는 게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가족과 연락하는 건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들키면 동생들이 위험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주 연락하지 못했습니다. 몇 달에 한 번씩 돈을 보내고 안부만 확인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보고 싶었지만 만날 수 없었습니다. 이게 탈북민의 숙명이었습니다. 한국 생활에 적응하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말투 때문에 고생했습니다. 제 북한 억양이 심했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챘습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함경도요. 아, 북한 분이시구나. 어떤 사람들은 친절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경계했습니다. 눈빛이 달랐습니다. 이방인을 보는 눈빛이었습니다. 공장 동료 중 한 명이 노골적으로 불편해했습니다. 야, 빨갱이가 여기서 뭐해?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계속됐습니다. 북한에서 온 놈이 여기서 돈 벌어가네. 참았습니다. 싸우면 제가 불리했습니다.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냥 모른 척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아팠습니다. 지은과는 계속 연락했습니다. 러시아에서부터 연락하던 그 여자였습니다. 한국 와서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서울 홍대 앞 카페에서였습니다. 지은은 사진보다 예뻤습니다. 긴 머리에 환한 미소였습니다. 철수 씨, 반가워요. 진짜 한국까지 오셨네요. 도움 많이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슨 도움이요? 그냥 얘기 나눈 건데. 지은과 이야기하니 마음이 편했습니다. 제 상황을 이해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북한 출신이라고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 사람으로 대해줬습니다. 그게 고마웠습니다. 가끔 만나 밥을 먹고 영화를 봤습니다. 친구가 생긴 기분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처음 생긴 친구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은이 물었습니다. 철수 씨, 러시아 교도소에서 마피아 만났다고 했잖아요. 그 사람들 어땠어요? 저는 드미트리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무서웠던 것,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인간적인 면을 봤던 것, 그가 저를 보호해 준 것, 나무 조각 기술을 가르쳐 준 것. 지은이 신기해했습니다. 마피아가 그렇게 좋은 사람일 줄은 몰랐어요. 좋은 사람이라기보다는 나름의 원칙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죄수들끼리의 규칙을 지키는 사람이었죠. 지금도 연락해요? 아니요. 방법이 없습니다. 제 연락처도 모르고요. 사실 가끔 드미트리가 궁금했습니다. 지금도 교도소에 있을까? 아니면 출소했을까? 출소했다면 뭘 하고 있을까? 그가 보고 싶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아니었다면 러시아 교도소에서 버티지 못했을 겁니다. 공장 일을 1년쯤 하고 나니 여유가 생겼습니다. 돈도 좀 모았고 생활도 안정됐습니다. 하지만 뭔가 허전했습니다. 이게 다일까 싶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출근하고 일하고 퇴근하고 자고 그걸 반복했습니다. 북한에서 꿈꾸던 자유는 이게 아니었습니다. 뭔가 더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준혁 형과 술을 마시며 이야기했습니다. 형, 저 뭔가 다른 일 해보고 싶습니다. 무슨 일?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공장 일만 하기엔 뭔가 아쉽습니다. 준혁 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랬어. 처음엔 먹고 사는 게 급했는데 시간 지나니까 다른 게 하고 싶더라고. 형은 뭐 하고 싶으세요? 나는 사업하고 싶어. 작은 가게라도 차리고 싶어. 그날 밤 생각했습니다. 저는 뭘 할 수 있을까? 배운 게 없었습니다. 학력도 낮았습니다. 북한에서 고등중학교까지 나왔지만 한국에서는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기술도 없었습니다. 바다에서 고기 잡는 것밖에 몰랐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있었습니다. 러시아어였습니다. 다음 날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러시아어 통역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몇 개가 보였습니다. 무역회사에서 통역 보조를 구한다는 공고였습니다. 자격 요건을 봤습니다. 러시아어 능통자, 경력 무관. 저였습니다. 이력서를 썼습니다. 북한 출신이라는 것, 러시아 교도소에서 러시아어를 배운 것, 일상 회화와 통역이 가능하다는 것을 적었습니다. 일주일 후 연락이 왔습니다. 면접을 보러 왔습니다. 서울 강남에 있는 무역회사였습니다. 사무실이 깨끗했습니다. 대표님이 40대 여자였습니다. 이력서를 보더니 물었습니다. 북한에서 오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러시아어는 어떻게 배우셨어요? 러시아 교도소에서 배웠습니다.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숨겨봤자 소용없었습니다. 대표님이 러시아어로 물었습니다. 당신 이름이 뭡니까? 저도 러시아어로 답했습니다. 제 이름은 김철수입니다. 대표님이 미소 지었습니다. 발음이 좋네요. 어디서 배웠다고요? 블라디보스토크 교도소에서 배웠습니다. 2년 동안 러시아 죄수들과 생활했습니다. 대표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밌는 경력이네요. 일단 한 달 수습으로 일해볼래요? 다음 주부터 출근했습니다. 공장을 그만두고 무역회사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간단한 일을 했습니다. 러시아 거래처 이메일 번역, 전화 통역, 문서 작성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어렵지 않았습니다. 러시아어는 자신 있었습니다. 교도소에서 2년 동안 매일 쓴 언어였습니다. 한 달 후 정식으로 채용됐습니다. 월급은 공장보다 조금 더 받았습니다. 300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돈보다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제가 배운 것을 쓸 수 있다는 것,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공장 일은 단순 반복이었습니다. 10년을 해도 똑같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은 달랐습니다.
배우는 게 많았습니다. 회사 사람들은 대체로 친절했습니다. 북한 출신이라고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제 일처리가 깔끔하다고 칭찬해줬습니다. 러시아 거래처와 통화할 때 제가 직접 했습니다. 거래처 사람들이 제 러시아어를 칭찬했습니다. 어디서 배웠어요? 원어민 같은데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살았습니다.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교도소도 블라디보스토크에 있었으니까요. 일하면서 새로운 세계를 봤습니다. 무역이란 게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러시아에서 물건을 수입하고 한국에서 파는 것, 계약서를 쓰고 대금을 주고받는 것.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무역은 국가가 독점했습니다. 개인이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었습니다. 자유가 이런 거구나 싶었습니다. 2년쯤 일하고 나니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이제 좀 할만했습니다. 회사에서도 인정받았습니다. 월급도 올랐습니다. 4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저축도 했습니다. 통장에 돈이 쌓여갔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일한 만큼 돈을 받고 그걸 저축하고 미래를 계획하는 것. 이게 자본주의구나 싶었습니다. 지은과는 계속 만났습니다. 어느새 연인 사이가 됐습니다. 자연스러웠습니다. 서로를 이해했고 편했습니다. 지은이 부모님께 인사드리는 날 긴장했습니다. 북한 출신인 걸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지만 지은 부모님은 따뜻했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우리 딸 잘 부탁합니다. 감사했습니다. 2023년 봄, 지은과 결혼했습니다. 작은 결혼식이었습니다. 친구들과 회사 동료들만 초대했습니다. 준혁 형도 왔습니다. 하나원에서 알게 된 탈북민 친구들도 왔습니다. 가족은 없었습니다. 북한에 있는 동생들은 올 수 없었습니다. 러시아에 있는 드미트리도 올 수 없었습니다. 외로웠지만 괜찮았습니다. 새로운 가족이 생겼으니까요. 신혼집은 경기도에 마련했습니다.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전세로 얻었습니다. 보증금은 제가 모은 돈과 지은이 모은 돈을 합쳤습니다.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아파트에 살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고 베란다에서 밖을 내다보고 따뜻한 물이 나오는 욕조에 앉아 있으면 꿈만 같았습니다. 그해 가을 아이가 생겼습니다. 지은이 임신했습니다. 기쁘면서도 두려웠습니다. 제가 아버지가 된다니 제대로 키울 수 있을까? 북한에서 자란 저에게 한국 아이를 키우는 게 가능할까? 하지만 지은이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함께 잘 키울 수 있어요. 그 말이 힘이 됐습니다. 2024년 5월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작고 빨간 아기였습니다. 제 품에 안겼을 때 눈물이 났습니다. 제 아들이었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난 제 아들이었습니다. 이 아이는 자유로운 나라에서 자랄 것입니다. 굶주림을 모르고 자랄 것입니다. 원하는 것을 배우고 꿈을 꿀 것입니다. 그게 감사했습니다. 아이 이름을 지을 때 고민했습니다. 지은이 물었습니다. 어떤 이름이 좋을까요? 저는 말했습니다. 자유롭게 자라길 바랍니다. 김자윤은 어떻습니까? 지은이 미소 지었습니다. 좋아요. 자유. 멋진 이름이에요. 그렇게 아들 이름은 김자유가 됐습니다. 아이를 키우며 한국 생활에 완전히 적응했습니다. 더 이상 탈북민이 아니라 그냥 한국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가끔 북한 억양이 튀어나왔습니다. 북한식 단어를 쓸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그게 제 일부였으니까요. 부끄러워할 필요 없었습니다. 회사에서는 팀장이 됐습니다. 후배들을 가르쳤습니다. 러시아 거래처를 관리했습니다. 한국과 러시아를 오가며 일했습니다. 출장으로 러시아에 갈 때가 있었습니다. 모스크바 공항에 내렸을 때 감회가 남달랐습니다. 5년 전 이곳에서 숨어 지냈습니다.
북한 측을 피해 방 안에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당당히 걸었습니다. 한국 여권을 가진 회사원으로서였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에 출장 갈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교도소가 있던 곳을 지나갔습니다. 차 안에서 그 건물을 봤습니다. 높은 담장과 철조망이 그대로였습니다. 5년 전 저곳에 있었습니다. 드미트리와 체스를 두고 나무를 깎고 담배를 나눠 피웠습니다. 지금 그는 어디 있을까? 가끔 궁금했습니다. 2024년 겨울, 드미트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제 연락처를 알았는지 모르겠습니다. 페이스북 메시지였습니다. 와샤 나야. 드미트리, 잘 지내냐? 손이 떨렸습니다. 정말 드미트리였습니다. 프로필 사진을 봤습니다. 조금 늙었지만 그였습니다. 바로 답장했습니다. 형님, 저 철수입니다. 어떻게 저를 찾으셨어요? 드미트리가 답했습니다. 너 이름 검색했어. 러시아 무역회사 홈페이지에 내 이름 있더라. 김철수, 러시아어 팀장. 출세했네. 웃음이 나왔습니다. 형님 덕분입니다. 무슨 내 덕이야? 내가 잘한 거지. 한국 어때? 좋습니다. 결혼도 했고 아들도 있습니다. 오, 축하해. 나도 출소했어. 지금은 조용히 살아. 드미트리와 가끔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안부를 물었습니다. 옛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도소에서 있었던 일들을 추억했습니다. 그가 보고 싶었습니다. 언젠가 러시아에 가면 꼭 만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그는 전과자였고 저는 탈북민이었습니다. 만남에는 위험이 따랐습니다. 2025년 봄, 동생에게서 소식이 왔습니다. 브로커를 통해 전해졌습니다. 형님, 저도 북한을 떠나고 싶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동생도 탈북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걱정됐습니다. 탈북은 위험했습니다. 목숨을 걸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말릴 수 없었습니다. 저도 그 길을 걸었으니까요. 조심해라. 중국 가면 내가 도와줄게. 동생은 몇 달 후 북한을 떠났습니다. 두만강을 건넜습니다. 중국으로 갔습니다. 브로커의 도움으로 숨어 지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돈을 보냈습니다. 브로커 비용, 생활비, 이동 비용. 많은 돈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깝지 않았습니다. 제 동생이었으니까요. 반년 후 동생이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만났습니다. 5년 만이었습니다. 동생은 많이 야위었습니다. 하지만 살아있었습니다. 깨어났습니다. 고생했다. 형님 덕분입니다. 동생도 하나원에 들어갔습니다. 3개월 교육을 받았습니다. 저는 주말마다 면회를 갔습니다. 제 경험을 나눠줬습니다. 적응하려면 시간이 걸려. 조급해하지 마. 동생이 하나원을 나온 후 제 집 근처에 방을 구해줬습니다. 일자리도 소개해줬습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는 아니었지만 아는 사람이 운영하는 공장이었습니다. 동생은 열심히 일했습니다. 저보다 적응이 빨랐습니다. 젊었으니까요. 감사했습니다. 가족이 함께 있다는 것이. 2025년 가을, 회사에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지사 설립을 준비했습니다. 대표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철수 씨, 블라디보스토크 지사장 맡아볼래요? 제가요? 러시아어도 하고 현지 사정도 아니까. 적임자예요. 고민했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에 산다는 것, 교도소가 있던 곳에 산다는 것,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기회였습니다. 제 과거와 마주할 기회였습니다. 지은과 상의했습니다. 당신 생각은 어때요? 지은이 말했습니다. 가고 싶으면 가요. 저도 따라갈게요. 아이는? 거기서 키우면 되죠. 아이한테도 좋은 경험일 거예요.
감사했습니다. 이해해주는 아내가 있어서 2026년 1월 블라디보스토크로 이사했습니다. 회사 지사가 있는 아파트를 얻었습니다. 시내 중심가였습니다.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습니다. 그 바다 너머 어딘가에 북한이 있었습니다.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지사 일을 시작했습니다. 러시아 거래처를 만나고 계약을 맺었습니다. 러시아어가 유창한 한국인 사장이라고 소문이 났습니다. 거래처 사람들이 궁금해했습니다. 어디서 러시아어 배웠어요? 여기서 살았습니다.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용기를 내서 교도소 근처를 찾아갔습니다. 차를 몰고 그곳까지 갔습니다. 교도소 담장이 보였습니다. 차를 세우고 내렸습니다. 담장을 바라봤습니다. 7년 전 저곳에서 2년을 보냈습니다. 드미트리를 만났고 러시아어를 배웠고 새 인생을 준비했습니다. 그곳이 지옥이자 배움의 장소였습니다. 드미트리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형님, 저 지금 블라디보스토크에 있습니다. 만날 수 있을까요? 답장이 왔습니다. 정말? 어디야? 만날 장소를 정했습니다. 시내 작은 카페였습니다. 다음 날 카페에 갔습니다. 드미트리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7년 만이었습니다. 많이 늙었습니다. 머리가 희끗희끗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포스가 있었습니다. 와샤! 그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다가가 악수했습니다. 형님, 오랜만입니다. 정말 오랜만이다. 이렇게 만날 줄 몰랐어.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지금 뭐 하는지, 앞으로 계획은 뭔지. 드미트리는 출소 후 작은 카페를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조용히 살아. 옛날처럼 살 순 없어. 형님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잘한 거지. 아닙니다. 형님이 보호해주지 않았으면 전 버티지 못했을 겁니다. 드미트리가 웃었습니다. 와샤, 너 좋은 놈이었어. 착하고 성실했지. 그래서 도와준 거야. 감사합니다. 고맙긴. 근데 너 진짜 회사 사장 됐어? 지사장입니다. 작은 지사지만요. 대단하다. 교도소에서 나무 깎던 놈이 이렇게 될 줄 몰랐어. 함께 웃었습니다. 헤어지기 전 드미트리가 말했습니다. 와샤, 앞으로 잘 살아. 가족 잘 챙기고. 형님도 건강하세요. 그래. 가끔 연락하자. 네, 그러겠습니다. 악수하고 헤어졌습니다. 뒤돌아서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제 인생에서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만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지금 저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지은 아들 자유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회사 일은 잘 되고 있습니다. 동생은 한국에서 열심히 일하며 살고 있습니다. 가끔 영상통화로 얼굴을 봅니다. 북한에 있는 다른 친척들에게도 틈틈이 돈을 보냅니다. 할 수 있는 건 그것뿐입니다. 아들 자유는 한국어와 러시아어를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두 나라 말을 다 합니다. 신기합니다. 제 아들이 저보다 더 자유롭게 자라고 있습니다. 국경도 체제도 아무것도 아이를 가두지 못합니다. 그게 제가 바랐던 것입니다. 가끔 밤에 바다를 바라봅니다. 저 너머 어딘가에 북한이 있습니다. 제가 태어난 곳입니다. 그리운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립기도 하고 아니기도 합니다. 부모님 산소가 있는 곳이니 그립습니다. 하지만 다시 돌아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제 다른 사람이니까요. 8년 전 안개 낀 바다에서 잡히던 그날, 저는 제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러시아 교도소에 갇혔을 때도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드미트리를 만났고 러시아어를 배웠고 새로운 세계를 봤습니다. 구금센터에서 스마트폰을 처음 만졌고 한국 드라마를 봤고 진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냈습니다. 한국 영사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선택이 저를 여기까지 데려왔습니다. 후회하냐고요? 아닙니다. 힘들었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지금 제 곁에는 사랑하는 가족이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꿈꿀 수 있는 미래가 있습니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내일 아침 일어나면 출근할 것입니다. 거래처를 만나고 계약서를 검토하고 직원들과 회의를 할 것입니다. 저녁에는 집에 돌아가 지은이 해준 밥을 먹고 아들과 놀아줄 것입니다. 주말에는 드미트리 카페에 들릴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또 하루가 지나갈 것입니다. 평범한 하루입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이 제게는 기적입니다. 8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삶이니까요. 오늘 저녁에도 바다를 바라볼 것입니다. 파도 소리를 들을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할 것입니다. 저는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 답은 간단합니다. 살아남았기 때문입니다.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운이 좋았기 때문입니다. 드미트리 같은 사람을 만났고, 한국 같은 나라가 저를 받아줬고, 지은 같은 사람이 제 곁에 있어줬습니다. 제 이야기는 특별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탈북민 중 한 명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어떤 사람은 더 힘든 길을 걸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더 운이 좋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두 살아남았습니다.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창밖으로 블라디보스토크 야경이 보입니다. 불빛들이 반짝입니다. 아름답습니다. 7년 전 교도소 창살 너머로 봤던 그 불빛들입니다. 그때는 저곳에 갈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저도 그 불빛 중 하나입니다. 제 사무실 불도 저 어딘가에서 반짝이고 있을 것입니다.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될까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내일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게 자유니까요. 제가 찾아 헤맸던 자유입니다.